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영역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번에 경화여고 고1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올림포스 국어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찍어서 드렸는데 독서 지문 2개를 아직 안 찍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될 이 경제 영역 지문이고요. 또 하나는 조류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 그 지문인데, 인플루엔자 지문은 다음 시간에 찍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정의론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한계라고 하는 인문 사회 파트에 있는 하나의 조금 경제라고도 물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어쨌든 정의론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지문을 아직 안 읽었다면 EBS 올림포스 국어의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거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푼다? 아니,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들으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색깔이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독서 파트, 정의론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정의론인가 보다. 정의롭다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정의롭다라는 것들은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럼 올바르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럼 무엇이 올바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올바르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경제 파트에서의 올바른 정의론을 설명하게 될 거라, 인문과 좀 그러니까 인문과 사회에 살짝 걸려있는 지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이런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지만 독서 지문은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서, 이게 이제 지문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렇다면 일단 내용 전개 방식에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뭐가 있을지를 살짝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읽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사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개념의 변천 과정이니까 그럼 이 안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변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럼 어떠한 현상을 얘기할 거고 그게 왜 일어났지에 대한 원인을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들은 각각의 단락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각 문단의 첫 번째 줄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대상에 대한 다양한. 여기 보니까 되게 뭔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측면, 뭔가 여러 개를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근데 4번이 답이 되려면 특징과 한계에 대한 걸 써야겠구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요.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그러면 문제점과 해결이 나와 있다면 여기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해두시고 읽으면서 뭔가 문제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한계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릴 건데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냐? 바로 요 네 가지에 있어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EBS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본문은 그대로 이용하겠지만 문제는 그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독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지문을 읽었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끝내야 하는지를 살짝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외우는 건 아니지만 본문을 보면서 공리주의적 정의론이라는 게 뭐야?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는 게 뭐야?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는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경제윤리, 경제도덕, 경제정의란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이 지문을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포인트 맞추시고 그 다음 지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문을 읽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시고 지문 읽어보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독서 지문 공부할 때는 오른쪽에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자, 각각의 문단에다가 단락번호, 즉 문단번호 붙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지난번 강의에서도 지난번에 푸드 마일리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이런 걸 이제 쓰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문단으로 되어 있냐면 4문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4문단의 소주제까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경제 영역에서의 비윤리성이 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경제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뭔가 경제 파트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가령 예를 든다면 공정하게 거래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다던가 뭐 예를 들면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1,500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던가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죠. 그래서 비윤리성이 문제가 되니까 뭐가 필요해? 경제윤리가 필요하다. 그럼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제 영역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비윤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니? 아하, 경제윤리라는 게 필요하겠네. 그래서 경제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윤리가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경제윤리는 띡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경제 생활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경제 도덕을 의미한다. 자, 독서 지문 읽을 때 무엇은 뭐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경제윤리에 뭐가 써 있는 거냐면 정의가 써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윤리는 이것이다. 그럼 포인트만 보죠. 경제윤리가 뭐예요? 경제 생활 속에서 이걸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경제 도덕.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윤리라는 것은 곧 경제 뭘 얘기하는 거지? 도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윤리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인 인간이다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이야. 뭔가 법을 잘 지키고 뭔가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지 않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네. 바른 사람이네. 윤리적인 사람이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말일 것 같아요. 이런 경제윤리는 인간이 경제활동의 목적이나 행동 양식을 정할 때, 즉 어떻게 내가 경제생활을 할지 그거의 기준을 정할 때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경제도덕의 역할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음 두 번째요. 경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자,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공정하게 조정하는 원칙. 이거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공정하게 조정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경제윤리이자 경제도덕이다. 그래서 따라서는 결론 내리는 거니까 경제윤리는 곧 경제정의이다. 와, 그러면 경제윤리가 곧 경제도덕인 것이고 이 경제도덕은 곧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경제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았던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경제윤리, 경제도덕, 경제정의는 말만 다른 것이지 다 같은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 단락, 이 문단의 주제는 뭐라 잡을 수 있겠어요? 제일 키워드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경제윤리, 즉 경제윤리가 필요하다. 또는 경제윤리의 정의라고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소주제들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혼자 써보시는 좀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독서 지문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독서 지문은 뭔가 강의를 듣고 메꾸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혼자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보는 것, 도식화해보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면 경제정의로 끝났죠. 여러분 이게 독서 지문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끝난 것들 경제정의라고 한다. 그럼 경제정의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아마 다음 문단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 경제 윤리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그러면 경제 윤리는 곧 경제 정의라고 했고 그 경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공리주의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하나 끝났고요. 첫 번째 챕터 공리주의적인 정의론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하겠죠? 자, 그런데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 3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자유주의적 정의론, 4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평등주의적 정의론 써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제부터 1문단은 이런 것들이 경제 정의라고 한다. 2문단은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 공리주의적 정의론, 3문단은 자유주의, 4문단은 평등주의니까 각각 하나의 정의론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경제 정의의 종류들을 세 가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요 공리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정리할 건데 시험에서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사실 확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맞아, 틀려를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요 안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키워드들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면서 아,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중요하다 생각되는 단어들 혹은 그 내용들에다가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 그런 것들만 필기를 하면서 체크할 거고요. 그럼 나중에 사실 확인 문제를 풀어낼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아, 요 단어는 공리주의랑 연결되는 거지. 요 단어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건 공리주의. 요 단어 나왔네? 아, 요거는 자유주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리주의적 정의론은 쾌락이나 행복만을 궁극적인 선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공리주의적 정의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쾌락, 그죠? 그 다음에 행복. 요것만이 뭐다? 선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메모를 하시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쾌락, 행복, 이것들을 선으로 간주한다.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혹시 쾌락 글자 나왔어? 행복 나왔어? 근데 그게 선이래? 아,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행위나 제도의 판단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다. 오호,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만 중시해요?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다. 키워드를 적으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뭐만 중요하다고요?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쾌락이나 행복의 사회적 합을 기준으로, 자,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합하는 거잖아. 나의 쾌락이 있고 남의 쾌락이 있을 거니까 우리들의 쾌락을 합쳐보자. 그래서 합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면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겠죠. 합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좋은 거겠고, 쉽게 말하면 모두가 쾌락을 갖고 모두가 행복하면 많이 커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게 되면 좋은 거겠네. 그게 정의로운 거겠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 봤더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기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할 때 이 행복이 바로 위에 나왔던 요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아, 그럼 쾌락, 행복, 선, 행위의 결과만 중시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나오면 아,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즉, 요 말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요즘에 즉 다음에 정리를 하거든요. 뒤를 잘 보세요. 즉, 기술적으로 합산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사회적인 효용이 극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극대화되는 제도나 정책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네요.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증대. 그러면 이 공리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인 효용의 총량을 증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총량 증가니까 많은 사람들 걸 더해서 그 값이 커지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공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과 부의 집중 및
불평등 문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조금 가져갔으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나는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 부자들은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긴 한데 부의 불평등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럼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불평등한 문제가 사실은 부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모두가 나름대로 행복하지 않아? 각자의 행복의 기준은 다른 거니까 그럼 됐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나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자, 이게 중요하죠.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좋은 점을 쭉 나열했었는데 여기에 안타까운 거는 다르게 적을게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뭐한다? 경시한다. 이것이 곧 얘가 갖고 있는 뭐라고 볼 수 있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글은 동일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계 있으니까 됐지?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 이런 건 없어요. 한계가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한계가 있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루면 좋은데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부분을 생각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가 행복하자고 개인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주제는 무엇의 특징이냐면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특징이 써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그것의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주제는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특징과 한계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한계점은 뭐죠? 개인의 자유, 개인에 대한 문제를 좀 소홀히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문단에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새로운 것이 나와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뭐냐? 개인이 지닌, 자, 조금 전의 특징,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전체를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체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이 지닌 생산 요소를 통해 얻은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에게 소유 권리. 아까는 집단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개인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를 좀 지워볼게요. 이제는 위쪽으로 좀 가봅시다. 자, 밑에 있는 공리주의는 정의를 했고요. 이번엔 새롭게 뭘 정리할 거냐면 자유주의를 정리할 거예요.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저는 키워드만 적어볼 거예요. 자, 개인이 지닌 것 중에서 개인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한다. 자,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말이 중요할 거야.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아까 이쪽은 뭐가 중요했죠? 모두의 행복이 중요했어. 하지만 위에는 이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 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겠네요. 여기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은 no,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생산 과정에서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분배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유주의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가 공정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여기의 포인트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겠죠? 기여 정도에 따른 분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정한 것이다. 즉 자유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노력한 만큼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여했어. 많이 기여했으면 많이 가져가야지. 그냥 모두가 행복하다고 뭉뚱그리면 누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져갔고 누가 적게 가져간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우리 반 전체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물건을 생산했어. 그러면
1000개를 생산했다는 건 알겠는데 옆반은 900개 생산했어. 우리가 더 많이 생산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반에서 1000개 생산한 중에서 한 10명가량이 대다수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놀았어. 근데 옆반을 보니까 모두가 공정하게 일을 했어.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공정하게 가져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쪽은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및 이전, 옮겨준다는 뜻이죠. 옮기는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를 때 생긴다. 즉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얘는 올바른 절차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올바라야지만 뭔가가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유물을 취득할 때 올바른 절차란 뭐가 있냐면 자연의 공유물에 각자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한 것을 사유화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것에 정의가 써 있는 거죠. 그럼 소유물 취득의 올바른 절차가 뭐야? 어떤 자연 속에서 공유물이니까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자가 뭐 내가 10만큼 일을 해, 얘가 5만큼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소유물 취득의 올바른 절차. 그럼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는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죠?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 과정에서의 올바른 절차란 뭐가 있냐 봤더니 자발적인 교환.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 상속. 듣기만 해도 부러운 말이죠.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부자 아빠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올바른 절차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저기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있고요. 자발적인 교환. 그 다음에 증여예요.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절차래. 그렇다면 상속을 받고 증여받는 건 올바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모에게서 상속받고 증여받는 거는 올바른 절차네?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네.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1억이 있는데 내 친구는 엄마가 100억이 있어. 그럼 그 친구가 100억을 증여받는 건 너무나 올바른 절차인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그대로 받은 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공정한가 싶은 건데 밑에 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관점은 개인의 기여에 미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그럼 여기도 일종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여는 보통 개인이 소유한 재산 또는 물적 자원에 넘어가요. 천부적 재능과 교육 수준, 자신의 노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타고난 재능이 있고 교육이 있고 노력 등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재산이나 교육은 타고난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공정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모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모, 그러니까 많은 재산 가진 부모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많은 것들을 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금밖에 못 가져갈 것이고 그럼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여에 따른 분배가 반드시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포인트는 계속해서 요 말을 다루고 있죠. 자, 똑같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한계냐면 기여, 과연 공정한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의 포인트는 올바른 절차만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노력한 만큼 가져가라. 듣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좋은 삽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퍼서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난 되게 꽂은 삽을 갖고 있어. 그러면 조금밖에 못 가져가잖아. 근데 내가 좋은 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증여받고 상속받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는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건 나의 노력과 관계가 없잖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정의로운 거고 출발선도 동일한 거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정의롭게 경쟁하는 거냐? 정의롭지 않잖아.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주제는요.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특징과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어.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개인을 좀 약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을 좀 소중히 여겨볼까? 라고 해서 개인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어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건 올바른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올바른 절차에는 기여가 포함된다. 내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면 되지. 근데 그 기여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모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가 사람들의 삶을 또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되게 불공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방법은 이 기여라는 것들에 따른 분배 때문에 불공정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부자인 사람들,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요. 이제 공리를 좀 지워볼게요. 공리는 다 이해했죠? 이제 마지막 평등주의를 정의하고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등주의의 포인트를 지금부터 정리해봅시다.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을 중시하는 분배론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정리해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는 것도 뭐였냐면 어쨌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걸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도 분배하는 건 분배하는 건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자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 있는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나 봤더니 포인트가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거야. 공정한 기회의 균등.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최저 생활조차가 안 돼. 그러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유주의 정의론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너무 많이 가진 아이들이 처음 시작 전부터 많이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가 없다. 이건 정의로운 경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부터 균등하게, 기회부터 평등하게 만들자. 그리고 아주 못 가진 자라면 적어도 최소 수준의 생활은 좀 보장해주자.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그러면 출발선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회부터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따르면 인간은 기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모두 뭐하다? 평등.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와 소득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평등주의적 정의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부와 소득이 어떻게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 모든 소득은 다 함께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과 기회의 균등, 결과의 평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야 돼. 비례적 평등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기회도 균등해야 되고 결과도, 즉 모든 것들이 싹 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평등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급진적 평등주의야. 급진적이란 말은 좀 급하게란 뜻이니까 예를 들면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좀 급하게 취직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봤더니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과 이에 따른 평등한 권리라는 관점의 기초에서, 자, 얘의 특징이 모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분배될 것을. 그러니까 급진적 평등주의는 모든 걸 싹 다 동일하게 만들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이 1,000원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10원 갖고 있어? 그럼 1,010원이니까 이거를 쪼개서 505원, 505원 이렇게 나눠 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잖아. 근데 필요 없어. 왜?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같아요. 그런 개념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 맞아, 사회주의가 그렇잖아. 생산 열심히 한 다음에 다 똑같이 나눠 가죠. 그죠? 북한도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뜻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결과의 평등, 아까 얘기했던 결과의 평등, 얘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즉 모두 평등한 소득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그래서 무임승차.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럼 얘도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너무 평등을 중시하다 보니 이 평등 중시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을 조금 해서 10만큼 거뒀어. 근데 쟤는 열심히 일을 해갖고 100만큼 거뒀어. 그럼 합하면 1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10을 가져왔으면 열심히 100만큼 노력한 사람이 100을 가져가는 게 더 맞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110을 나눠서 55로 쪼개갖고 나는 10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55를 가져가는 거고 쟤는 100이나 일했는데 55만 가져가는 거야. 45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일을 하겠어요? 따 같아도 일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하지 뭐. 의욕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거 처음에 공리주의.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특징이 있다가 한계가 있었고 그 모두, 즉 전체를 자꾸 행복하게 여기기에 중요한 건 개인을 좀 무시하다 보니까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주의가 있었는데 얘도 한계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평등주의를 했더니 얘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글은 모든 것들의 다 특징 얘기하고 싹 다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네. 결국 이 작품에서 아까 전개 방식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항상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게 제일 좋아요. 가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해보는 방식대로 공부를 다 했으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 독서 공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정리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 글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제 정의의 종류가 나와 있다. 그럼 이 안에 어떠한 경제 정의들이 들어있었지? 첫 번째, 공리주의. 두 번째, 자유주의. 세 번째, 평등주의가 있었죠. 각각의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쾌락과 행복만 선으로 강조했어. 결과만 중시했죠. 최대 다수의 행복이 중요했어. 하지만 문제는 삶의 문제나 개인의 사회 불평등, 즉 개인에 대한 문제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걸 해결하려고 여기는 자유주의를 가져왔어. 근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 중요해. 국가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 다 좋은데 문제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는 기여, 도에 따라서 분배하기로 했어. 근데 그 기여하는 그 올바른 절차 속에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 모두를 좀 평등하게 만들어야겠다. 평등주의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평등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평등하다 보니까 결국 일을 안 해도 어쨌든 얼만큼 가져갈 수가 있잖아. 아,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아, 이 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풀 거예요. 1번. 아까 쭉 봤을 때 뭐가 답이겠어요? 당연히 그쵸. 여기 있는 요 한계 얘기하는 거. 여기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간단해요.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윗글을 읽은 독자가 A에서 C를 볼 건데요. 자, A. 국가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보다 보니까 막대한 투자를 했대. 국가가 나섰어. 아까 국가의 개입을 싫어하는 게 누구였지? 자유주의였지.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 공리주의적 정의론 관점. 얘네들은 모두가 행복하면 된다 그랬죠?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행복해졌대. 그럼 모두가 행복해진 거잖아? 따라서 사회적 효용의 총량을 증대한 행위이다란 말은 오케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국가가 행복해지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2번이요.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A는 국가가 개입을 했어. 근데 아까 자유주의는 뭐였지?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한 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 거다. 왜? 얘네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했었으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3번이요.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B가 올바른 취득 및 이전의 절차. 이게 공정한 절차, 올바른 절차였잖아. 이거를 따랐다면 공정한 결과이지만 여기까지 맞네요. 평등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는 B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평등한 권리에 위배된다. 왜요? 왜? 이 B 보니까 소득과 부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다. 근데 평등주의는 이 소득과 부가 평등한 것들을 정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불균형이라면 당연히 평등주의에서는 야, 이건 문제가 있네. 모두가 평등하지 않잖아. 불균형이 심하잖아. 땡.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다음 4번이요.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C는, 자, C는 보니까 더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 내라. 그럼 이건 뭐냐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 적게 낸 사람, 적게 번 사람 적게 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C는 개인의 자발적인 교환, 증여나 상속에 의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그죠?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유주의는 아까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데 억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5번이요. 평등주의적 정의론 관점에서 C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완전한 평등을 이루도록.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보니까 C는 지금 보니까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 내라 그랬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 주제. 그럼 얘들아, 복지 혜택 주고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면 모든 게 다 평등한 거야? 모든 게 다 평등하려면 모든 부와 소득을 싹 다 걷어서 완벽하게 n분의 1로 나눠야지. 그게 완벽하게 한 거지. 근데 모든 경제적 가치가 완전하게 평등했냐? 그건 아니죠. 겨우 여기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만 만족시킨 거기 때문에 완벽한 평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롤스의 관점인데요. 롤스는 뭐라고 했냐면 선천적인 재능이나 가정환경 등은 우연히 가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럼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 하면 약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부모의 아까 부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가 부재한 사회라고 비판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통해 평등 얘기하네? 그러면 기억이 자유주의란 말이야. 근데 자유주의는 아까 뭐였지?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을 중시하는 거였고 개인에게 기여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개인에게 기여라고 하는 것들은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출발선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자유주의적 정의로는 기여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의 향후의 경제적 지위가 그 기여에 따른 분배를 불균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여에 따른 분배가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가진만 능력으로 갖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갖게 된 거야. 우연히 갖게 된 거 갖고서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부잣집에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그 부를 소유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얘가 좋은 집에 태어난 운이 좋았으니까 넌 계속 부자로 살아. 이게 어떻게 평등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릴 건데요. 요거 아니고 팁이요. 만약에 이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만든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아마 사실 확인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것들 갖고 키워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1번. 자유주의적 정의로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개인의 소유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자, 키워드만 기억해요. 국가의 시장 개입 반대한 건 자유주의인가? 오케이. 개인의 소유 중시한 건 자유주의인가? 오케이. 그럼 1번 맞는 말이네, 역시. 2번. 사회적 효용의 총량 증대한 건 공리인가? 그렇죠.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쾌락과 행복만 선으로 간주한 건 공리주의였잖아. 그러니까 쾌락, 행복, 제일 처음 거.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3번. 또 공리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까 공리였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경시한다. 아까 사회 불평등, 개인에 대한 문제들 해결이 안 된다. 그게 얘의 특징이었잖아. 오케이. 4번. 평등주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중시한다. 아까 공정한 기회 균등을 중시하는 게 아까 어디였지? 평등주의. 여기 써있잖아. 공정한 기회 균등. 오케이. 자, 부와 소득 및 결과까지 모두 평등해야 한다. 부와 소득, 결과까지 모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싹 다 평등해야 돼. 그게 평등주의였잖아. 오케이. 마지막 5번이요. 자유주의 정의로는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 최저는 맞춰주자. 기회는 평등하게 만들어주자. 이거 최저 생활 어디였어? 최저 생활 수준은 여기 있는 그치. 평등주의였지.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라고 했어야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본 문제인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독서 문제 출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게 될 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인데 얘랑 연결짓거나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연결짓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쓰거나 이런 것들 섞을 수 있는 거니까 각각에 따라 정리만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독서 지문 이제 지난번에 푸드 마일리지에 이어서 오늘은 정의론에 대한 얘기했었고 다음 시간은 조류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 얘기할 건데 영역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읽는 그 방법이나 혹은 독서를 파악하는 공부한 요령은 비슷해요. 대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왜냐하면 지문을 이해 못했는데 사실확인 문제를 어떻게 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뭐지? 자유주의적 관점이 뭐지? 평등주의적 관점이 뭐지? 적어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를 못했었던 친구들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다른 강의로, 그리고 잠시 좀 있다가 문법 강의 하나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림포스에 있는 그 문법 문제풀이 그거 선생님이 안 찍었길래 그것도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찍어서 개념 공부 함께 해드릴 거니까 부디 이번 시험에 잘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